속보입니다. 캄보디아에 이어 이번엔 라오스 지하 조직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최적의 타겟이다. 정부 대응이 느리고 국제 압력도 약하다. 조용히 처리 가능하다. 동남아 범죄 조직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 없는 나라. 그렇게 판단했죠. 실제로 14명의 한국 대학생이 라오스에서 증발했습니다. 입국 기록은 있는데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 갇혔죠. 조직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아주 쉽네. 한국은 조용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공식 구조팀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영국 정보관과 함께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마침내 14명 전원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조직이 비웃던 바로 한국이 해낸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4명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걸까요? 영국 정보관이 12년 경력 중 처음으로 떨린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진짜 힘을요.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에 네, 별로였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피드백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14명의 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맥케인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안보 분석가죠. 12년간 영국군 정보국에서 일했고 지금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동남아 안보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14개의 이름이 입국 명단에 있었죠. 그런데 출국 명단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14명이 라오스 어딘가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죠. 캔만이 아파트 창밖으론 메콩강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정보원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라오스 공항에서 한국인 입국이 막히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항공편의 한국인 예약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호텔, 한인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오스는 조용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인만 타겟이 된 겁니까? 저는 즉시 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인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명단을 봤습니다. 한국 국적 대학생 14명. 이름, 여권번호, 입국 시간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국 명단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죠. 14명 전원이 라오스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호텔 기록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여행사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죠. 렌터카 업체, 투어 가이드, 심지어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14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실종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2년간 정보 업무를 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흔적이 없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죠. 그날 밤 저는 비엔티안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노점상들은 웃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라오스가 너무 조용해. 정보국에서 일할 땐 배웠습니다. 위기는 소음 속에 오지 않는다고요. 침묵 속에 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라오스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계 기업 동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라오스 내 주요 관광 인프라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골프장, 리조트, 심지어 수력 발전소까지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14명의 실종,
중국 자본의 확장. 이 세 가지가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대신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한국 대학생 14명 실종. 조사 개시.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그리고 한 나라의 젊음이 얼마나 강한지도 몰랐습니다. 라오스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 누군가의 비명이 숨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12년간 정보국에서 배운 게 있다면 시간을 지체하면 증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14명의 대학생이 증발한 지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됐습니다. 과거 MI6 시절 구축한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라오스 내 중국 자본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1년간 라오스 주요 리조트의 절반이 중국 기업에 인수됐습니다. 골프장만 해도 8곳이 넘었죠. 수력발전소, 도로 건설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라오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손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침투였습니다. 조용하고 체계적인 침투였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이상한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국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라오스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명목이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국제 교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중국 영사관 후원 NGO였습니다. 표면적으론 문화 교류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라오스- 중국 인프라 확장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이었죠. 그리고 그 참가자 명단에 14명의 한국 대학생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일치해.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입국 명단에서 봤던 그 이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4명 전원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본부의 위치를 추적했죠. 놀랍게도 그곳은 비엔티안 중국 영사관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민간 단체였지만 실제론 중국 정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겁니다. 정보를 정리하던 중 현지 경찰서에 근무하는 라오스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14명의 실종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는지 물어봤죠. 신고? 그런 거 없었는데요. 14명이나 되는 외국인 대학생이 사라졌는데 신고가 없다고요? 네. 공식적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오스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의 소나귀에 들어갔군. 라오스 경찰 내부에도 중국 측 인물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3명 이상의 고위 경찰관이 중국계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죠. 그날 저녁 비엔티안 교민 중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죠. 에단 씨, 조심하세요. 그 학생들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인 교민 한 명이 그 학생들 얘기를 했다가 다음 날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중국 쪽에 끌려간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늪이야. 다음 날 아침 그 교민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연락도 두절됐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일지를 썼습니다. 중국의 그림자가 라오스를 삼키고 있다. 돈으로, 권력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14명의 한국 대학생이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나는 이제 보고서를 멈추고 작전을 시작한다.
창밖으로 메콩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느리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물 아래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죠. 단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마지막 활동지는 루앙프라방 근처였습니다.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이죠. 그곳엔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대형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북쪽으로 향했죠. 도로는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가끔 트럭 몇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6시간을 달려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리조트를 찾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리조트는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지 꽤 된 것 같았죠.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인적이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의자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테이블 위에 노트북 잔해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본체는 온전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찾아냈죠. 메모장 파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살려달라, 비엔티안 9번 도로.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 도로는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구간이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었죠. 중국 건설 회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리조트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는 어두웠고 방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을 봤습니다. 낙서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4일 뒤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적어도 그 시점까진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바닥에 여권 사본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했죠.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바로 그 14명이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옮겨진 것이었죠. 그리고 유일한 단서는 비엔티안 9번 도로뿐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영국 정보국 시절 함께 일했던 분석관이었죠. 그는 즉시 경고했습니다. 그 지역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중국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론 도로 건설 현장이지만 실제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통신 차단 시설이 있고 위성 사진엔 지하 구조물이 보인다고 했죠. 저는 위성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비엔티안 9번 도로 지역을 확대했죠. 동료 말대로 지하 구조물로 보이는 음영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지하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학생들이 저기 갇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현지 연락망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었죠. 14명의 위치를 특정했으니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공식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라오스 정부의 협조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론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건 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루앙프라방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엔티안 9번 도로에 접근하려면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로 변장하는 게 최선이었죠.
현지 안내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 14명의 젊은이들이 숨죽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보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구하는 건 명령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으니까요. 14개의 여권, 하나의 진실. 그들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신호는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움직였습니다. 루앙프라방 시장에서 건설 현장 인부 옷을 구했죠.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 그리고 먼지 묻은 장화까지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현지 안내인도 구했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을 잘 아는 50대 남성이었죠. 그는 돈만 받으면 어디든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비엔티안 9번 도로 근처까지만 가자고 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험해졌고 주변엔 밀림만 보였습니다. 문명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엔티안 9번 도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펜스가 쳐져 있었고 경비원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인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펜스를 따라 걸었죠. 후미진 곳에서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펜스가 뜯겨 있었던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장비들은 있었지만 사람은 별로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치고는 너무 한산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생긴 철제 구조물이었죠. 입구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꺾었습니다. 12년간 정보국에서 배운 기술이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죠. 그리고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동료가 말한 지하 구조물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깊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복도가 나왔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철문이었죠.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담요와 물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이었죠. 안쪽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컴퓨터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이름들이 떠 있었죠. 각국 청년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생체 정보까지요.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청년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14명의 이름이요.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모두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고 여권 정보도 있었죠. 심지어 지문과 홍채 정보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었던 겁니다. 라오스가 청년 데이터베이스 실험장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재빨리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파일이 전송되는 동안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벽면에 로고가 보였습니다. 붉은 해와 검은 용이 그려진 문양이었죠. 저는 그 로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보국 시절 추적하던 비공식 정보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턴 섀도우, 동쪽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조직이었죠. 여기까지 와 있었군. 파일 전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USB를 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삐익. 들켰어. 저는 즉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좌우로 갈라지는 길이 계속 나왔죠. 저는 감각에 의존해 출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저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위로,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펜스 쪽으로 달렸죠. 뒤에선 계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스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안내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뛰어 올랐죠. 출발하십시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경비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희는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였죠. 라오스가 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학생이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엔티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갈 수 없었죠. 이미 감시망에 걸렸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시내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에 담긴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14명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위치 정보였습니다. 파일 속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습니다. 14개의 점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죠. 모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던 겁니다. 아직 살아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14명 모두 신호가 활성화돼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지대였습니다. 정확히는 메콩강 인근의 밀림 지역이었죠. 그곳엔 버려진 공장 단지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외교부 연락망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죠. 이번엔 답이 빨랐습니다. 비공식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 몰래 움직일 계획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틀이나?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틀이면 학생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기로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안내인 없이 혼자였죠. 렌터카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5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엔 밀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문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죠. 좌표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갔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이었습니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들이 보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폐공장치고는 너무 깨끗했고 주변엔 새로운 타이어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죠. 바닥에 앉아 있었고 손목엔 무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자팔찌 같았습니다. 14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14명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있었죠. 최소 5명은 됐습니다.
무장하고 있었고 교대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구조팀이 와야 했죠. 저는 물러나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전달했죠. 학생들이 모두 무사하며 경비원 5명이 감시 중이라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구조팀이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감시를 계속하라고 했죠. 저는 밀림 속에 숨어 공장을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자 어둠이 깔렸습니다. 공장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희망가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다니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안개가 밀림을 덮었죠. 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한국 구조팀과의 교신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맥케인. 목표 지점 감시 중. 14명 전원 확인. 경비 5명. 진입 준비됐습니까?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 구조팀. 1km 전방 대기 중. 30분 후 작전 개시.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구조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공장을 다시 봤습니다. 저 안에 14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요. 밀림의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며 지저귀고 있었죠. 마치 희망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14개의 심장이 다시 뛸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밀림 속에서 숨죽이며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구조팀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작전 개시 신호였죠. 구조팀이 북쪽에서 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구조팀이 북쪽에서 진입하는 동안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2명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안에 있었죠.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고개를 돌렸죠. 순식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조팀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총을 들기도 전에 제압당했죠.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구조팀 일부가 안으로 진입했던 겁니다. 잠시 후 창문으로 신호가 보였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는 신호였죠.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밀림에서 나와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4명 전원이었죠.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조팀 대장이 전자팔찌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행히 외상이 없었죠. 지쳐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곧 집으로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죠. 진입로가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덫이었던 겁니다. 구조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무전기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통신이 차단됐죠. 전파 교란기가 가동됐던 겁니다.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구조팀 대장이 남쪽 밀림으로 탈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14명의 학생과 구조팀,
그리고 저까지 모두 20명이 넘었습니다. 밀림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와 덤불이 길을 막았죠. 학생들은 지쳐 있었지만 불평 없이 따라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었습니다. 동쪽의 그림자 잔당들이 우릴 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한계였죠. 일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메콩강의 지류였습니다. 건너야 했죠. 구조팀이 먼저 건너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찼습니다. 차가웠지만 건널만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워졌던 겁니다. 구조팀 일부가 뒤에 남아 엄호했죠. 저는 마지막 학생을 도왔습니다. 다리를 다친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부축해서 강을 건너죠. 모두 건넜습니다. 14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죠. 학생들도 악착같이 따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드디어 도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구조 차량이었죠. 학생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나, 둘, 셋. 14명 전원이 탑승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밀림 속에서 추격자들이 나타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14명 전원을 데리고요. 차 안에서 학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이제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14개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그건 생명이자 선언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엔 공포가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하늘보다 밝았던 건 14개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이었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즉시 의료 검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조팀 대장과 함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4명 전원 무사 귀환, 경상 2명, 중상자 없음.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콕의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며칠간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영국 정보국 본부였죠. 제가 복사한 파일이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쪽의 그림자가 운영하던 청년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라오스뿐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침묵했지만 국제사회는 달랐습니다. 유엔 안보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청년 정보 수집이 인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콕에서 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회복 중이었죠. 얼굴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었다고요. 살아있는 증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지하에 갇혀 있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지켰죠. 노트북에 구조 신호를 남긴 것도, 벽에 메시지를 쓴 것도 모두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신호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국제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였죠. 각국 대표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14명의 학생이 어떻게 납치됐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요. 동쪽의 그림자가 어떤 조직인지,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도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저는 박수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청문회 이후 국제공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쪽의 그림자 조직원들이 체포됐습니다.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전역에서 동시 검거가 이뤄졌죠. 라오스 정부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했고 청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지 국민들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비엔티안 거리에서 시위가 열렸죠. 조용하던 나라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더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14명의 학생이 귀국하자 공항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환영 인파였죠.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이 겪은 일을 담담히 말했죠. 시청자들은 울었고 분노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젊음이 나라를 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이 세상을 움직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습니다. 비엔티안의 제 아파트였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메콩강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달라 보였습니다. 강물이 더 맑아 보였고 하늘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침묵의 무게가 거친 것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죠. 누군가는 이 일을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14명의 이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지훈.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떤 용기를 보여줬는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끝맺어야 할지 고민됐죠. 그리고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라오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 끝에 첫 빛이었습니다. 14개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요. 그들의 이야기는 보고서가 아닌 역사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젊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라오스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예전보다 활기가 돌았고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죠. 비엔티안 시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청년 보호센터였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만든 기관이었죠. 외국인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중국 자본도 일부 철수했습니다. 모두 빠져나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됐죠. 감시의 눈이 생겼던 겁니다. 동쪽의 그림자는 와해됐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체포됐고 조직은 뿔뿔이 흩어졌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엔티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이곳에 남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14명의 학생들이 보낸 것이었죠. 안엔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복학했고 친구들을 만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14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길지 않게 간단하게요. 잘 살라고, 꿈을 이루라고,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썼습니다. 한국에선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해외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죠. 학생들의 해외 활동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4명의 사건이 교훈이 됐던 겁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14명이나 되는 학생이 실종될 수 있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죠. 책임자들이 문책받았고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책도 출간됐죠. 14명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대부분 거절했죠. 제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학생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라오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인 교민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중국 자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한다고요. 변화는 천천히 왔지만 확실히 오고 있었습니다. 14명의 용기가 씨앗이 됐던 겁니다. 어느 봄날 저는 메콩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강물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한 해 전 이맘때 저는 14개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죠. 찾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찾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스스로 신호를 보냈고 저는 그 신호를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닌 일지였죠. 라오스의 하늘 아래 14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 하나가 어둠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 썼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죠. 흐르고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삶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흘러갑니다. 14명의 학생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 라오스에 남기로요. 누군가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14개의 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기록하고 감시하고 진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 속에 있습니다. 14명의 학생이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그 진실은 불타지 않습니다. 증언이 남는 한요.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젊음이 가진 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꿨으니까요. 라오스의 밤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 고요함은 평화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14개의 이름을 지키며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